제가 이제 1910년대가 신파극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1920년대부터를 이제 어떤 근대국 운동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뭐 신파극으로 대표되는 대중극단들의 활동이 없어진 건 아니고 사실 가장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건 대중극이죠. 하지만 새로운 운동의 흐름으로서 근대극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 게 굉장히 특기할 만한 변화였다라고 하는 게 1920년대를 정리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는 포레라고 하는 극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1920년대 초에 어떤 시대적 배경이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3.1운동 이후에 일어났던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해야 될 어떤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신파극, 신극 논쟁입니다. 이거는 워낙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시험에 낼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이 논쟁은 어떠한 연극사적인 의미가 있는가, 의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소인국 운동의 어떤 출발점으로 삼는 게 이제 극예술협회의 활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창기 연구에서는 토어레를 시작점으로 보는 경우들도 꽤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의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이른 시기, 그러니까 토어레가 1923년에 공연을 시작을 했는데 극예술협회의 이 순회연극단 활동은 1921년에 있었죠. 그래서 극예술협회를 조금 더 시작점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신파극 신극 논쟁 이후에 무언가 신극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담론장을 통해서 제시되었지만 정확하게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당대 관객들이 알 길이 없었는데, 그 논쟁이 있고 나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동우회 순회연극단의 전조선 순회 공연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담론장에서 얘기하던 신극이라는 게 대략 이러한 연극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즐겨 봐오던 신파극과는 좀 다른 세계의 연극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극예술협회의 어떤 활동도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계몽주의적 연극운동론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몇 명의 이론가들을 살펴봤습니다. 신파극계의 거두였지만 자기갱신을 보여줬던 윤백남의 어떤 활동들, 그리고 이제 김우진과 이제 홍해성이 썼었던 우리 신국운동의 첫 길이라고 하는 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토월의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사실 토월에는 동경의 유학생들의 친목단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식은 사실 좀 부족했어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사실은 어떤 극예술협회의 연극적 전문성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좀 중요한 건 뭐냐? 토올해가 의미 있는 건 뭐냐?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게 꽤나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23년에 만들어져서 몇 번의 해산 그리고 재창단을 좀 거듭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1920년대를 통으로 쭉 활동을 했던 단체가 토올해였고요. 이 토올해를 통해서 길러진 인맥들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동양극장이라고 하는 30년대의 대표적인 대중극의 어떤 메카 역할을 했던 동양극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인력 풀이 그대로 또 이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올의 좌표라고 하는 게 좀 흥미로워요. 학생극, 어떤 아마추어리즘에 기반한 이 학생극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국 운동이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올에는 그런 경로를 따라가고 있지만 이후에 직업극단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또 활동을 오랫동안 존속해 나가면서 기성극단의 문제의식과 학생극의 문제의식이 좀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학생극의 문제의식이라고 한다면 현철이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이상론적인 연극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은 학생극은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아마추어적인 연극이다 보니까 연극을 직업으로 삼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연극을 오랫동안 하기는 어렵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극예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의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정교하게 연마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학생극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또 여겨지기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이 학생극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문제의식이 기성극단에 자극을 주면서 이 기성극단의 갱신을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토올에는 그 본인들의 이 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학생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어떤 기성극단의 형태로 자리매김하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토올의 공연사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주요한 공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냥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재밌는 옛날 얘기를 듣는 시간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연사를 진짜 속속들이 다 꿰뚫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연극을 연구하는 이제 이걸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아, 토어레라고 하는 단체가 이런 식으로 쭉 활동을 해왔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인아 양이 왔네요. 체크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공연. 극단의 출발점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창립 공연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창립 공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이 1회 공연을 준비하면서 그냥 동경에 체류하고 있었던 학생 내지는 젊은 청년 예술가들의 친목 모임에서 본격적인 연극 준비 모임으로 토올해가 탈바꿈하게 됩니다. 자, 돈이 필요하죠. 왜냐면은 극예술협회 순회공연과는 달리 본인들 스스로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조선 순회공연 형태로 한 게 아니라 경성 시내에 있는 조선극장을 빌려가지고 대관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죠. 자, 과일장수 판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이 흔히 판상이라고 불렀는데 실제 이름은 스카모토였다고 하네요. 일본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많이 배우지는 못했는데 뭐 조선에서 온 학생들이 이런 모임들을 가진다고 하니까 많이 흥미가 생겼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도 좀 같이 먹고 좀 친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과일 장수였던 이 사카모토한테는 돈이 좀 있으니까 당장 공연을 위한 돈이 필요했던 이 또래 사람들이 판상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당신 이 예술운동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좀 돈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돈은 꼭 갚겠다. 꽤 큰 돈이라고 할 수 있는 600원을 빌려요. 당시 돈으로는 꽤나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기진이 보증을 섰고요. 근데 돈을 왜 선뜻 빌려줄 수 있었을까?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사실은 이렇게 큰 돈을 쉽게 빌려줄 수는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미공사 박정양의 아들, 보관대작의 아들이었던 박승희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돈을 떼먹힐 일은 없겠지라고 판상도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는데 성공을 해요. 자, 극단 토월의 시절이라고 해서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 아니고요. 해방 이후 맞네요. 예, 해방 이후에 토월의 주요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좌담회를 열고 사상계라고 하는 잡지에 연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회고담에 따르면은요, 동호회 공연 등이 미친 여파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연극을 하는 게 단순한 유희나 오락거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런 사회적 효용성을 확인한 선례를 따라서 우리도 연극을 하기로 했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뭐 다른 게 아니라 왜 연극을 하지? 예, 3.1운동 이후에는 연극이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걸 또 가능하게 해줬던 게 동호회 순회연극단의 대성공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1회 공연을 이제 펼쳐내는데 거기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안타깝게도 1회 공연은 사실상의 실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요. 이렇게 비유를 했답니다. 은그릇에 담겨있는 설렁탕이다. 그러니까 형식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그 안에 담겨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조금 보잘것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대 장치라든가 무언가 이 배경, 소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수준은 사실상 그 일본 신극 운동의 메카였던 축지소극장의 수준을 능가한다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연출이라든가 연기 실력 이런 것들이 너무 아마추어다 보니까 보잘것없었던 것이죠. 그럼 무대 장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었는가?
당대의 조선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기 붙었기 때문입니다. 뭐 실제로 이 사람들이 무대 미술을 전공한 건 아닌데 동경미술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제대로 배운 사람들, 미술을 제대로 배운 이 전공자들이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적어도 무대 장치, 무대 미술의 수준에서는 최고 수준의 무대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얘네들이 그냥 하루 이틀 도와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방학 기간을 전부 다 그냥 투자해서 성심성의껏 이 무대 장치 만드는 일을 해줬다고 합니다. 김복진 같은 경우는요, 되게 유명한 조각가이기도 하고, 여기 나오는 김기진의 형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공산주의 운동에도 아주 깊숙이 관여를 했던 중요한 사상가이기도 한데요. 이 김복진 같은 경우도 토월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복진 같은 경우는 조선극장 무대 뒤에다가 이제 밤마다 화폭을 걸어놓고 계속 작업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화가 상영하는 동안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무대 뒤편에다가 화폭을 놓고 계속 영화 상영 안 할 때 작업을 해서 완성을 해냈다라고 합니다. 자, 2회 공연 같은 경우에서도요, 이 동경미술학교 출신의 이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화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랑 이름이 똑같죠? 네, 다른 사람입니다. 이 이승만 같은 경우는요, 알트 하이델베르히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궁전 장면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려한 궁궐의 모습을 묘사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 궁전 그립의 완성도를 기하기 위해서 거의 꼬박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고담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때 정말 열정을 불살랐던 젊은 예술가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무대 장치는 최고였어. 이런 말들을 했던 것이죠. 다만 안타깝게도 요 무대 장치의 수준에 다른 요소들이 받쳐주지 못했던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겠죠. 원래 연극을 이렇게 전공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1회 공연에 대한 회고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박승희가 공연을 하다가 굉장히 치명적인 연기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게 좀 공통적인 회고담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버나드 쇼의 오로라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원제가 아니고요. 2회 공연 때 원제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다시 소개를 한 작품입니다. 원제는 이제 그는 그 여자의 남편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였나라고 하는 굉장히 긴 원제목입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영어로 하면 조금 짧아요. 네. How he lied to his her husband 뭐 이렇게 하면 좀 짧죠. 근데 원제 한국어로 옮기면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이 이름 외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로라라고 하는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그냥 오로라라고 한 제목으로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작품을 1회 공연 때 했어요. 그런데 그만 박승희가 주연을 맡고 있었는데 대사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당황을 해요. 그리고 그냥 다음 대사를 안 하고 갑자기 나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고죠, 사고. 박승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상대 역이었던 이월하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는데, 여배우가 있었는데, 이 배우가 갑자기 대본에 있는 내용을 한 게 아니라 지 멋대로 막 애드립을 하기 시작하더라. 그것 때문에 내가 그만 화가 나가지고 퇴장해 버린 거다라고 이월하의 잘못인 것처럼 뒤집어 씌웁니다만, 뭐 김기진, 이서구, 김으란, 연학년 이렇게 회고담에 참가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가 모두 다 이거 사실 박승희의 실수다. 참고로 연학년 같은 경우는요, 일찍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방 후 좌담에 참가를 못 하는데, 해방 이전에도 몇 개 개인적인 회고담을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거 박승희가 실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박승희 같은 경우는요, 별로 내가 퇴장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다라고 해고를 하지만, 토오레가 1회 공연 때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던 아주 핵심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박승희가 퇴장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이게 실제로 공연이 원래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냥 박수를 치고 마무리를 했는데 이거 우리가 관객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서구가 무대에 올라가서 사과를 하고 사실은 뒤에 내용이 더 있는데 우리가 좀 미숙해서 이렇게 한 거다. 하지만 또 이런 것들도 연극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뭉치면서 끝을 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게 실수였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게 된 상황이에요. 자, 원래 조선극장과 계약 조건이 어땠냐면은요. 당시에 많이 하고 있었던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른바 4-6제의 수익 배분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4대 6으로, 그러니까 토월회가 4, 극장이 6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익 배분 조건을 가집니다. 대신에 선전비라든가 홍보비 이런 것들은 다 극장이 부담하는 어떤 조건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별도의 대관료를 지불하지 않는 방식이고 적어도 적자는 보지 않는 방식으로 처음엔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판사한테 밀린 600원을 가지고 무대 장치도 이제 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만들고 의상도 더 좋은 걸로 준비하고 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첫날 공연 때 막상 이렇게 망해버리니까 조선극장주였던 황원균이 찾아와서 화를 내면서 당장 나가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도 안 들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손해만 누적된다라고 하면서 계약 파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공연을 일주일 동안 하기로 하고 지금 이렇게 야심차게 들어와서 막 준비도 하고 한 건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정을 합니다. 아이, 우리가 그럼 계약 조건을 바꿔서라도 계속 공연을 해야겠으니까 좀 계약을 다시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되게 불리한 계약을 맺어요. 매일매일 조선극장 측에 하루에 120원의 대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전비 같은 잡비도 토월회가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객이 많이 들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120원을 훨씬 더 넘어가는 이 돈을 벌지 않으면은 계속 차곡차곡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대관료 120원 정도 수준이면은 관객들이 진짜 꽉꽉 들어차야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근데 첫날 공연에 이렇게 망해버렸으니까 관객들이 많이 들겠어요? 많이 안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토월에는 거액의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대관료 120원 이런 회고들 같은 걸 통해서 당시 공연에서 들었던 대략적인 대관료라든가 공연을 한번 치를 때 대략 얼마 정도가 들 것인지에 대한 규모를 조금 경제적으로 약간 산출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워낙 당시에 뭐 대관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토월의 회고담이 좀 의외로 뭐 원래 목적이 그런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당시의 어떤 극장 환경, 대관 환경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좀 부가적인 정보를 많이 제공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하면은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기쁘기도 합니다. 의외의 성과를 얻는 기분이랄까, 약간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토올의 공연 때 사실은 이 무대 사실주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토올에는 결국 이 예술 자체의 공리성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만 했었죠. 왜냐면은 뭐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서 기숙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학교를 지을 거예요. 이런 공리적 목표를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술은 가치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를 되게 어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월에는 예술의 어떤 성격, 연극 예술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토월의 공연에서 좀 연극사적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면 아까 제가 무대 장치가 되게 훌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른바 무대사실주의의 확립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리얼리즘에 기반해서 진짜 환영주의적인 연극을 제대로 하려면은 무대 장치도 받쳐줘야 되고 의상도 갖춰줘야 되고 그리고 토월에가 또 하나 신경을 썼던 부분은요. 여배우를 등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동호회 순회연극단 공연만 해도 이게 근대극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여형 배우를 사용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좋아서 이 여형 배우가 더 훌륭하니까 썼다라기보다는 너무 여배우 수급이 어려우니까 아직까지도 좀 유교적인 문화가 잔존하고 있던 게 당시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바깥 출입을 한다, 심지어 무대에서 자기의 신체를 전시한다, 용인될 수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파극 같은 경우도 여형 배우를 주로 사용을 많이 했고요. 근데 그게 출발점이라고 생각되는 이 극예술협회 공연도 어쩔 수 없이 여형 배우를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자, 남자가 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 가부키의 관습이었고, 신파극 쪽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관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용하던 이 여형 배우를 4월에는 과감하게 없애고, 여배우를 이 수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막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도 주요한 담당자들이 로테이션 하면서 경성으로 들어와요. 왜? 여배우 찾으려고. 여배우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포월의 1회 공연 때는 이제 3명 정도의 여배우를 모으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흥미롭게도요,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던 한국의 여성 국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흥미롭게도 반대예요. 남장 여자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역할을 여자가 담당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일본의 1930년대에 성행했었던 소녀 가극단에서 유래한, 오늘날에도 그 공연 많이 합니다. 그 다카라즈카라고 하는 보총 소녀 가극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지금도 일본 가면은 여성 이 소녀 가극단 공연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하잖아요. 그럼 로미오 역할을 여자가 맡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진짜 남자보다 더 남자다운 어떤 여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이제 관객들이 열광하는 거죠. 왜 요새도 걸그룹들 보면은 약간 통보이형 캐릭터 같은 경우가 종종 등장할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런 게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여덕들 몰이를 이제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좀 그런 비슷한 정서가 이 여성극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여성극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지속되지는 못하고요. 1970년대에 영화의 전성기가 오면서 좀 빠르게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요, 제가 지난번 시간 때 신파극계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여성 배우 중에 한 명이 고수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써져 있죠. 여장 여성 배우 고수철, 고수철 군. 이제 고수철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를 추억하면서 이게 사진이 실린 건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스럽다라고 보기에는 선도 되게 굵고 떡대도 되게 큽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여성스러운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기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관객들로부터 굉장히 큰 인기를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배우 섭외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뭐 이서구, 김기진, 박승희가 차례로 경성에 파견되어서 계속 로테이션식으로 여배우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의 배우를 모셔오는데, 뭐 이제 이정수라고 하는 이제 배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정수는 뭐 이제 포월의 동인들의 회고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드로즈를 안 입고 다니던 모던걸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로즈라고 하는 게 이제 여성 속바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안 입고 다녔다라고 이제 뭐 회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오라 같은 경우는 신파극계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사실은 배우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기생 역할을 하기도 했던 배우였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모셔왔다라고 합니다. 신파극 활동을 좀 했어요. 처음에는 이오라를 데려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대요. 왜냐면 우리가 새로운 연극을 하려고 하는데 신파극 활동을 했던 배우라고 한다면 너무 좀 신파극의 태가 좀 많이 묻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가지고 새로운 연극을 좀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최대한 신인급들을 뽑으려고 했는데 너무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좀 나중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오라를 모셔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오라가 자기 이제 양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양어머니의 반대가 되게 극심했다라고 하죠. 왜냐면은 얘가 기생일 지금 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충분한데, 그리고 얘가 기생일을 해야 집안에 수익을 댈 수가 있는데, 배우를 하겠다고 갑자기 나서면은 그 돈도 안 되는 배우질 하면서 이게 돈도 못 벌어오면은 이거 집안의 손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오라를 설득하기 위해서 박승희가 출동을 합니다. 박승희가 이제 딱 잘 차려입고 가가지고 딱 설득을 하니까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신뢰감이 들어가지고 이제 딱 허락을 해줬다라고 하죠. 이호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박승희를 되게 짝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박승희의 거절을 받고 난 다음에 시리에 빠져가지고 포오레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그 중국에 살고 있던 이제 어떤 한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가 심장마비로 젊은 나이에 급사하고 맙니다. 자, 이오라, 그래도 1920년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또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여배우 가운데 한 사람인데,
생애는 굉장히 불우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혜경 같은 경우는 이혼한 여자였는데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존재감이 미미했다라고 이후에 그 회고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왜 토올에는 그토록 여배우 섭외에 열을 올렸는가? 그러니까 이른바 무대 사실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극의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실성의 추구를 하는데 당연히 여자 배역은 여자가 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무대 장치의 디테일, 무대 장치의 완성도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열을 올렸던 것과도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어떤 실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회 공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폭망해요. 폭망. 그런데 얘네가 그럼 시리에 빠졌으니까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얘네도 나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이제 공연을 준비했던 거니까 얘네는 다 학생 신분이니까 다시 2학기가 시작하면은 일본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생겨요. 1923년이 바로 이제 동경대진제가 있었던 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도쿄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진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왜 동일본 대지진 났던 거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오염수 방류한다고 하고 계속 이제 그런 마찰 같은 것들이 생기고 있죠. 자, 그거보다 더 규모가 컸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의 어떤 재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이 지진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흉흉해지니까 일본인들이 이제 사회 통제를 좀 목적으로 해서 어떤 적 하나를 설정해 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적이 동경에 살고 있는 어떤 조선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다 죽이려고 우물에 독을 풀었다. 뭐 이런 루머도 돌고요. 조선인들이 무언가 이 지진을 계기로 해서 뭐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 이런 괴소문들이 돌게 됩니다. 다 헛소문이에요. 근데 이 소문을 이 심신이 지쳐있던 일본인들이 그냥 고지곳대로 믿고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조선인들을 이제 학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일본어를 시켜봐요. 그래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잘 못하는 발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색출을 합니다. 다 죽여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때 학살 당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흉흉한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뭐 지진도 났겠다. 당연히 동경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김기진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미 학교를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또 동경에 돌아갈 일도 없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일본으로도 못 돌아간다. 돌아가려면 한참 걸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자존심이 있는데, 일본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오가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고 하면서 우리 2회 공연을 준비해서 이 명예를 회복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백조라고 하는 이 문학 동인에서 이제 후원을 해줘요. 그러면서 2회 공연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김기진이라는 사람이 백조의 동인이었거든요. 토월의 동인이기도 하고요.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이렇게 김기진 얼굴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시로 잘 알려져 있는 홍사용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여러분들 1920년대 문학사, 이제 현대문학사 시간 배울 때 홍사용이라는 이름이 종종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꽤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백조 동인이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아예 토월의 활동에 발벗고 뛰어듭니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3회 공연을 기점으로 해서 동인들이 많이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롭게 들어오는 인물들도 있었으니 이제 홍사용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회 공연을 야심차게 준비를 해요. 자, 그러면서 자, 실패하면 안 되니까 1회 공연 때 문제가 뭐였는지를 열심히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한 번에 단막극 4작품을 연이어서 상연을 했던 게 1회 공연의 어떤 문제점이었다. 관객들의 집중력이 너무 떨어졌던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하루에 진짜 긴 작품 하나를 집중적으로 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이어 펠스터가 썼었던 아까 말씀드렸었죠. 알트 하이델베르히라는 작품. 여러분들 혹시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작품 이렇게 원어로는 잘 공연이 안 되는데요. 흔히 한국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알려져 있냐면요. 황태자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알트 하이델베르히라는 작품이에요. 말 그대로 황태자가 어느 날 여름방학을 계기로 해가지고 시골에 약간 요양 비슷하게 떠나온 거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자기 신분을 알리지 않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어떤 그 주막의 처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얘기. 하지만 결국 이 황태자는 어딘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이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좀 가슴 아픈 얘기를 담고 있는 게 알트 하이델베르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작품은요, 뭐 워낙 유명하죠. 이거는 톨스토이가 쓴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을 연극화한 작품이고요. 이 부활의 여주인공 이름이 카츄샤입니다. 그래서 그냥 카츄샤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한국에서 많이 이제 상연이 되었던 작품이 부활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의 책위라는 작품이 있어요. 뭐 흔히 채권자라고도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빚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고 이제 채권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작품이나 그 다음에 1회 공연 때 대실패를 맛봤던 오로라도 약간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할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민영 선생님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런 게 밝혀져 있죠. 자, 확실히 1회 공연 때랑은 다르게 어떤 특징이 느꼈냐면요. 대중적인 레퍼토리를 골랐다라는 인상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꺽쇠 하나를 안 닫았네요. 여기 하나 닫아주세요. 자, 카츄샤라고도 불리는 이 부활은 일단 대문호가 쓴 작품이다 보니까 나름의 예술성을 인정받는 작품이긴 합니다만 일본의 문예협회나 이제 예술좌에서도 한번 상연된 적이 있는데 그때 욕을 좀 많이 먹었대요. 이게 톨스토이의 사상을 제대로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카츄샤와 이 주인공 사이에 애달픈 러브 스토리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각색을 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술적이라기보다는 너무 상업적인 각본 아닌가 비판을 받기도 했던 작품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파극 단체였던 예성좌에서도 1916년 4월에 상연한 바가 있던 레퍼토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술성에 초점이 맞춰 있다기보다는 대중성에 확실하게 무게추가 기울어진 작품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름값 있는 작품들을 고르기는 했지만 대중적으로도 충분히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작품을 골랐다는 게 이 2회 공연 레퍼토리 선정의 특징입니다. 이를 간 거죠. 아, 1회 공연 우리가 망했어? 2회 공연 어떻게든 성공해야 돼. 관객들 많이 불러 모아야 돼. 이런 의식이 레퍼토리 선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금이 무려 7천 원이나 되었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긁어들이는데 성공합니다. 자, 공연 기간이 일주일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입장료와 또 그다음에 대관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관객 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할 수가 있는데요. 뭐 단순히 그 놓여 있는 좌석 정도를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빼박입니다. 보조의자 쫙 깔아가지고 거의 뭐 이제 송곳 꽂을 틈도 없을 정도로 이제 한자로는 입추의 여지가 없다고 하죠. 그 정도 수준으로 관객이 들어찼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흥미롭게도 이 부활이라는 작품에는 주제가 비슷하게 카츄샤라는 여주인공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카츄샤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대중적으로 나중에 레코드로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넘버였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을 맡았던 이워라가 사실은 되게 노래에 소질이 없어요. 뭐 음치라고까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노래를 불렀는가? 기둥 뒤에 조태권이라는 사람이 불러가지고 숨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이어라는 립싱크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들 조태권이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쉽지 않으세요? 제가 왜 조선의 3대 무용가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조태권이라는 남자 무용수를 꼽았었죠. 자, 이 조태권이라는 사람이 그 무용에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의 일입니다. 막 이제 동경에 이제 공부하고 있던 학생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무용가의 길을 걷지 않았던 상태예요. 근데 이제 토월에 그때 관여하고 있어가지고 토월에와도 좀 연이 생겼더라라고 하는 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예, 조태권의 이 리즈 시절에 아직 무용가로 유명해지기 전에는 토올해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대요. 근데 보세요, 노래도 잘 부르는데 무용가잖아요. 춤도 얼마나 잘 추겠어요. 뭐 이제 오늘날 진짜 가수로 데뷔했으면은 진짜 솔로 가수로 꽤 이름을 날렸을 법한 사람이 조태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조태권의 얼굴은 현재 한국에 전해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발성 영화가 1936년에 개봉된 미몽이라는 작품인데요. 거기에 조태권이 잠깐 출연을 해요. 무용가 역할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조태권의 춤, 그리고 조태권의 생김새, 조태권의 몸매, 조태권의 목소리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미몽이라고 쳐보시면은 공짜로 그냥 볼 수 있는 영화니까요.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회 공연을 앞두고 이제 조직이 개편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박승희를 중심으로 한 회장제 조직으로 변화하면서 김기진, 김복진, 연학년 등이 이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주요한 구성원들 중에 상당수가 나가요. 이서구 같은 경우는 계속 남아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세 사람은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사용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3회 공연부터 6회 공연까지 연이어서 쭉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토월의 명성이라든가 명망, 위상 같은 것들이 좀 확립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연들이 굉장히 다 성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3회 공연은 YMCA 회관에서 공연했던 이제 작품이었는데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은 토월의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들이 조직되어서 막간에 이렇게 연주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미관에서 치러졌던 사회 공연 때는 카츄샤와 사랑과 죽음을 재상연합니다. 과거 레퍼토리를 재탕해도 사람들이 보러 올 정도로 토올의 공연이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인기가 많아가지고 1회 연장 공연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5회 공연은 간성사에서 치러졌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성에 되게 중요한 극장들을 다 대관하면서 공연을 하는데 성공해요. 이거 엔간한 극장들은 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토올의 명망이 꽤나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2회 공연이 확 뜨면서 토올해가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거죠. 토올해 공연 재밌대더라. 이런 게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톨스토이의 작품인 산송장이라는 작품을 박승희가 각색해서 공연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주제가격에 해당한 노래가 꽤나 인기를 끌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선 공연도 한 차례 펼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회 공연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어디서 펼쳐졌는지 장소가 좀 불명확한데 창립 1주년 공연으로 펼쳐졌대요. 그러니까 1924년에 있었던 공연인 것이죠. 20일 동안이나 여러 개의 작품들을 바꿔가면서 공연을 아주 성대하게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몇 차례 정도 지방순회 공연도 펼치기도 하는데요. 단원들이 근데 좀 이 일이 힘들다 보니까 탈퇴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경영난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죠? 아니, 공연이 되게 성공적이었다고 하는데 왜 경영난이 생겼을까? 이게 문제가 극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극단들은요, 진짜 2회 공연 정도 되는 대성공을 거두지 않으면은 항상, 어, 제자리 걸음? 혹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또 토월에는 무대 장치 만드는데 굉장히 돈도 많이 쓰고 공도 많이 들인 케이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연 준비 비용이 꽤나 비싸요. 그런데 공연이 평타 정도를 쳐주면은 그래도 다음 공연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지만 조금이라도 관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게 누적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첫날 많이 들었지만 그 뒤에 2, 3, 4, 5일차가 관객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그럼 전체 순이익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한 대여섯 번 누적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공연을 이어나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돼요. 그럼 투어레는 어떻게 여기에 대처했는가? 박승희가 결단을 내립니다. 박승희가요,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미리 땡겨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이 모자라서 문제인가? 그렇다면은 경제적 기반을 확실하게 세운 상태에서 우리가 제대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우리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다. 그러니까 공연만 제대로 하면은 우리가 공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초창기 종잣돈을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받는 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부터 이 박승희의 가산 탕진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연극 활동에다가 이제
말 그대로 좀 속된 말로 꼬라박는 거죠. 근데 박승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극에 헌신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연극계에서의 평가는 이렇게 아주 높게 받지는 못했던 것도 좀 사실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자, 광무대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기획하냐면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게 안정적인 극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장기 대관 계약을 맺습니다. 광무대와 1년간의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동안은 우리가 여기 전속으로 쓸 거야 라고 아예 계약을 해버린 거죠. 거금을 들이지만 상대적으로 1일 대관비는 조금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대관을 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른바 합자회사 토월회, 그러니까 자본금을 합해가지고 만든 회사를 우리가 합자회사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자,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 자본을 모으는 방식,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주식시장을 통해 가지고 모으는 방식이니까 주식회사라고 부르죠. 이거는 자본금을 모을 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식을 발매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자본금을 모으는 방식을 주식회사라고 하고요. 합자회사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회사를 만들 때 합자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유주의 문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취급될 때는 한명회사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합자회사, 한명회사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예, 크게 봐서 합자회사, 한명회사, 주식회사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자회사 토월회로 재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장기 흥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른바 연중무휴 공연이라고 하는 거를 야심차게 시도해요. 그러면서 장기 흥행을 하려면은 일단 배우진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여배우들을 받아들입니다. 복혜숙, 석금성, 최성애를 합류시킵니다. 근데 이 배우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사무에 상당히 능합니다.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돼요. 이호라는 노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배우들은 노래가 되는 배우들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 가무극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배우들을 모았겠습니까? 무언가 춤과 노래가 곁들여진 형태의 공연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연구생이라는 이름으로 신인 배우들을 모집했는데 무려 107명이나 응모했대요. 그만큼 토월에 대한 사회적 명망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이 단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월급제를 추구합니다만 사실상 여배우들한테만 주는 월급을 제외하고는 남자 배우들은 월급을 따로 주긴 좀 힘들었대요. 그냥 공연이 잘 끝나면 인센티브 정도를 줬을 뿐이지 별도의 고정급을 주지는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배우는 왜 받았는가? 여배우는 그만큼 금값이었다는 것이죠. 네, 여배우는 너무 희소성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복혜숙이 한 달에 80원을 받았고 석금성이 60원을 받았는데 당시 조선 총독의 월급이 100원이었대요. 물론 이 외에 수당 같은 것들이 많이 붙었겠지만 그래도 이 여배우의 월급이 상당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회사원보다는 확실히 많이 받고 살았던 거죠. 스타 대접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3회 공연, 이제 이 광무대 직영 시기가 되었을 때 초창기 토호를 이끌었던 대표적 배우였던 이 이호라는 토호를 떠나게 되는데요. 혹자는 혹시 이 박승희와의 어떤 애정 문제가 여기에 개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설은 아니에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약간 좀 과장이 섞인, 픽션이 섞인 회부담. 왜 여러분들 요새 왜그 좋아하는 아이돌들 있으면 팬픽 같은 거 나오잖아요. 약간 일종의 그런 문화가 옛날에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연극계, 영화계 뒷얘기 같은 것들을 할 때 약간 이렇게 살짝 뻥을 섞어가지고 픽션화 해가지고 만든 어떤 재밌는 이야기거리 같은 형식이 신문에도 많이 연재가 되었습니다. 잡지라든가. 근데 그때 많이 나왔던 방식 중에 하나가 박승유와의 이 애정 문제 때문에 이호라가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였다는 것이죠. 자, 이제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좀 이제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7회부터 56회 공연까지를 요약해 볼게요. 자, 15회 공연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그 좀 중견급 간부들이 내부 반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9개 항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출연 안 할 거야 라고 보이콧을 해버립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요. 투어레를 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달라. 그 다음에 이익을 우리 앞으로 공동 분배하자. 회원들의 복지를 신경 써달라.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겁니다. 우리 이제 신국운동으로 복귀해야 한다. 우리 지금 너무 통속화되어 있고 상업적인 연극만 하는데 우리가 원했던 토올의 상은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요구를 내놓기도 합니다. 자, 10명의 반발자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3명은 회유하는 데 성공하는데 나머지는 좀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퇴출을 그냥 시켜버리죠. 이때까지만 해도 박승희가 좀 그립을 세게 잡고 예,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4회 공연 때는요, 입장료를 인하해요. 광무대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입지 조건이 이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좀 여름철 되면은 장마 같은 게 지면은 진창이 많이 생겨가지고 접근 자체가 어려웠대요. 토올해가 처음 한 2달 정도는 그래도 명망이 있으니까 많은 관객들을 끌어모으는데 성공을 하지만 여름철에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당시에 냉방 장치도 보잘것없다 보니까 관객들이 혹서기에는 사실은 연극 보러 다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은 경성에 이 연극을 보러 올 만한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레퍼토리를 빠르게 바꾸지 않으면은 새로운 관객을 끌어들이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지난 뒤부터는 사실은 이 관객들의 숫자가 급감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게 입장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크게 경영 사정은 나아지지 못합니다. 점점 이 야심찬 기획이 진창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용 극장이라고 하는 걸 지어야 된다. 아, 이거 장기 대관도 해결책이 아니구나 싶으니까요. 우리 소유의 극장을 가져야겠다라고 박승희가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방 순회 공연을 1925년 11월과 12월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대관하고 있던 광무대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집단들한테 세를 주고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아서 대관을 시켜가지고 그 수익을 얻고 우리는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하면서 또 돈을 모으면은 수익이 더블이 되니까 돈을 좀 모아서 이 돈으로 극장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러려면 지방 순회 공연이 수익을 많이 거둬야 하는데 첫 번째 공연지였던 대구 정도에서만 약간의 수익이 있었을 뿐이고 이후에는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수익을 거의 얻지 못했대요. 또 지방 순회 공연은 일단 극장을 섭외하는 것도 되게 큰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교통비입니다. 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대 장치를 짊어지고 이 기차를 타가지고 이동하는 경비만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또 지방에 가면은 숙식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돈이 되게 많이 들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 생활, 이 순회 공연 생활에 지치다 못해가지고 단원들 중에 30명 가까이가 이탈을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무대 귀향 공연을 12월에 이제 요부라는 작품을 가지고 올렸는데 1일 평균 관객이 고작 5, 60명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당연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1월에는 아예 새로운 공연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아주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알려집니다. 자, 이 악화된 토올에게 한 줄기 빛이 싸라락 하고 내려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우진 얘기했을 때 잠깐 말씀드렸던 윤심덕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 인물인데요. 어, 오늘날로 따지면은 글쎄요, 뭐라고 보면 될까요? 아이유 정도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명망 있는 여가수였던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악가 출신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유명 성악가이기도 하고 레코드에 노래를 취입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음반을 팔아치웠던 유명 가수이기도 한데요. 갑자기 아이유가 어느 날 갑자기 연기하겠다고 극단을 찾아온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로서는. 거의 우리 지금 망해가지고 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유가 찾아와가지고 저 이번에 연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이게 웬 떡이야 싶었던 거죠. 거의 아이유에 비견될 만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윤심덕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토올에 가입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윤심덕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광고를 하면서 이제 1926년 2월 공연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일주일 동안의 공연이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윤심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윤심덕이라고 하는 인물은 언제 이제 처음으로 조선 관객들한테 이름을 알리게 되었는가? 극예술협회 순회 공연 때 얘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막과 막 사이에 막간 공연으로 독창을 많이 들려줬다라고 하고요. 이때 명망이 되게 높아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성악가로 활동을 하면서 명망이 아주 높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심덕 노래 장기가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연출자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노래를 살리기 위한 레퍼토리를 최대한 만들려고 했겠죠. 자, 음악극인 카르멘 그리고 당대에 되게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동도라는 영화입니다. 그리피스 감독의 영화인데요. 자, 이거를 극화한 것을 상연을 했대요. 둘 다 주제곡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카르멘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비제의 오페라도 있잖아요. 카르멘, 바로 그 작품입니다. 예, 굉장히 유혹적인 여성의 표상이 카르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식민지기 연극계에서 두 개의 굉장히 상반된 여배우 배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둘 다 여배우들이 굉장히 탐내는 배역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카츄샤고요. 하나는 카르멘입니다. 카츄샤는 진짜 순진무구한, 그래서 굉장히 청순하고 청초하고 그다음에 무언가 되게 순결이 없는 아주 고결한 어떤 인성을 가진 어떤 인간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카르멘은 기본적으로 이제 플라멩고를 추는 집시고요. 굉장히 정열적이고 관능적인 어떤 여인의 표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배역인데 당대 여배우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어 했던 배역이 바로 카르멘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을 윤심덕에게 배역을 주면서 공연을 했는데요. 자, 그럼 윤심덕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연극을 하겠다고 했던 것일까? 김우진과의 인연은 바로 이 극예술협회 순회 공연 때부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김우진은 무대 감독이었고 윤심덕은 중간중간 노래를 부르던 가수였던 것이죠. 근데 두 사람이 이때 교분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우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집안에서 이제 소개해준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미 극예술협회 활동을 하고 있던 상태에도 유부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던 거죠. 근데 결국 두 사람은 같이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선택하거든요. 정확하게는 행방불명 상태인데 대부분 이제 자살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데 당대 최고의 여가수와 이 되게 당대의 신흥 비평가 내지는 극작가로 막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이 신흥 문사가 함께 죽음을 선택했다. 이른바 우리가 그걸 정사라고 하죠. 사랑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어떤 낭만적인 연인들. 그래서 굉장히 선정적인 색채로 많이 보도가 되곤 했던 사건이 이 김우진과 윤심덕의 정사 사건입니다. 자, 그때 근데 아마 김우진이 이제 독일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일본에 가 있는 상태였는데 더 공부를 하려고 내가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한다. 근데 이제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설득했다고 하죠. 내가 돌아오면은 본격적으로 연극 운동을 할 거니까 너네들도 좀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 그 권유에 따라서 홍해성은 축지소극장에 갔던 것이고 윤심덕 같은 경우도 조선의 여배우로 키우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좀 그래도 그나마 믿을만한 내가 토월해니까 토월에 들어가서 좀 연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죠. 자, 2월 13일까지 공연을 했는데요. 2월 14일부터 휴식도 없이 바로 설 대목을 이용한 공연을 바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건 좀 욕심인 것 같아요. 윤심덕은 어디까지나 초보 배우고 수련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인기 있는 배우고 공연이 너무나 성황을 기록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우란, 이백수, 이소연, 윤심덕, 박재행이 2월 19일에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게 이른바 백조의 사건입니다. 탈퇴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돈에만 눈에 멀어가지고 경영자가 이 신구운동을 너무 게을리하고 있다. 그리고 간부들은 굉장히 희생적으로 활동하는데 경영자가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고 모든 사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승희 같은 경우는 나중에 회고담에서 이 백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어떤 원인을 홍사용의 개혁 정책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무슨 소린고 하니
좀 내가 너무 기성 배우들만 주연급을 맡으니까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신인을 좀 주역으로 발탁하려고 한다. 홍사용이 이렇게 개혁 정책을 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성의 간부급 배우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배우들이 많죠. 김으라는 아닌데요. 이백수, 이소연, 이름이 여자 이름 같지만 남자 배우입니다. 그다음 박재행, 다 간부급 배우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윤심덕도 불만이 있으니까 윤심덕을 이제 딱 간판으로 내세워가지고 이제 백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보이콧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원리는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크로스 체크를 해봤을 때, 박승희의 자기방어적 논리에 의해서 몹시 왜곡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승희 같은 경우는 이 나갔던 사람들을 설득해서 200수 빼고 나머지는 다 돌아올 수 있게 해서 춘향전을 내가 올렸고, 이후에 심청전도 공연했다라고 회고하고 있지만, 사실 이 공연은요, 1925년 10월에 있었던 33회와 35회 공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926년 2월 19일 공연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입장권을 물려주는 주택까지 생겼다라고 표현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2월 19일날 공연이 갑자기 펑크나면서 생긴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춘향전과 심청전 공연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공연을 잘 했던 케이스에 속합니다. 토올해가 좀 망해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공연들 같은 경우는 좀 성공을 거둔 케이스에 속하거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칼퇴회원들 왜 백조의 사건이라고 불리냐면요. 2월 26일 날에 토월의 첫 창기 창립 멤버였던 연학년, 김기진, 김복진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이제 김동환 국경의 밤이라고 하는 시를 썼었던 유명한 시인이죠. 김동환 그리고 이제 안석주라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백조회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조직하려고 했기 때문에 백조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윤심덕의 이 인기를 등에 업고 토월회로부터 독립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학년이 번역가로 참여했던 인형의 가. 예,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신국운동으로 우리는 회귀하겠다. 그러니까 근대국 운동에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작품이었던 이 입센의 인형의 집을 공연하려고 했던 것이었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 공연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듬해인 1927년 11월에 백조회라는 이름으로는 음악회만이 개최되었을 뿐입니다. 원인은 아주 간단하죠. 1926년 8월에 노라 역으로 내정되어 있던 윤심덕이 김우진과 함께 이제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박승희고요. 여기 보이는 이 인물이 김우진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이제 윤심덕의 얼굴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윤심덕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윤심덕의 죽음과 관련돼 가지고도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뭐 제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은 그 얘기도 좀 수업에서 다뤄보려고 했는데 그건 아마 이번 학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라도 우리 기회가 되게 되면 제가 사석에서라도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 윤심덕이 이제 일본에서 레코딩을 맞춰요. 음반을 취입하려고 레코드를 취입하려고 음반을 다 녹음을 합니다. 근데 이런 노래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래? 내가 너무 우울해 보여가지고 정규 트랙에서는 뺐는데 혹시 네가 생각이 있으면은 녹음해도 돼. 보너스 트랙으로 녹음해도 돼. 라고 해서 준 노래가 사해참입니다. 사회참미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뭐 쉽게 노래 지금도 들어보실 수 있어요. 엄청나게 처량하고 염세주의적이고 진짜 들으면 자살할 것 같은 노래입니다. 예, 이렇게까지 사람을 허무하게 만든 노래가 있는가? 진짜 죽음의 거의 끝까지 간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사회참미란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윤심덕이 그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녹음을 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죽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앨범이 윤심덕의 유고작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윤심덕이 마지막으로 녹음한 노래가 사회참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력이 확 증폭되면서 너무 과몰입하면서 이 노래를 듣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생겼다라고 하죠. 진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노래가 되어버립니다. 사회참미라고 하는 노래. 그 바다 씨가 불렀던 버전도 인터넷에 많이 아마 유통이 되고 있을 텐데 굉장히 잘 불렀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윤심덕이 사망하면서 백조에도 결국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백조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자, 연극을 염두에 둔 최초의 진보적 조직 단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실체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죠. 공연도 한번 올리지 못했으니까. 구성원의 면모로 보아서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닐까 정도만 짐작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김복진과 김기진이 요 시점에 있었거든요. 김기진은 참고로 이때 카프의 초창기 맹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김복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안석주도 있었고요. 좀 뭔가 프롤레타리아 연구운동과 좀 관련된 어떤 집단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만 있을 뿐입니다. 특징할 순 없어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심덕과 관련된 맥락을 보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작품이 물론 근대극의 어떤 상징적인 작품이기는 하지만 예술성이나 사회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골랐다기보다는 워낙 이 인형의 집의 인기, 노라의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예술적인 작품이라는 이유로 골랐다기보다는 좀 대중적인 픽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백조회가 꼭 그런 집단이었을까? 약간 의심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튼 이 백조회 사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타격을 줍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도 타격을 많이 주냐면요. 박승희 너만 이제 연극해.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 라고 나갔던 초창기 동인들이 백조회엔 다 달라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극운동의 어떤 적통은 누구인가라는 어떤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백조회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포올에는 이미 통속화되어 버렸구만. 초창기에 어떤 이런 의식을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백조회로 갔네? 그럼 진짜 신국운동의 적통은 백조회가 있는 곳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국운동을 한다, 의미 있는 연극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한 자랑거리 내지는 문화자본으로 삼아왔던 토오레로서는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었더라. 그리고 당장 경영난이 심했는데 윤심덕이 구해준 거였잖아요. 윤심덕이 나가버리니까 다시 또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1년 동안 이걸 빌렸는데 이 대관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3월에 토월에는 해산의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토월의 간부인 홍사용과 박진이 토월의 후신임을 내세우면서 산유화라고 하는 걸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만 금방 해산해버리고요. 또 산유화의 후신으로 창단되었던 화조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도 마찬가지로 한 번의 공연만을 마치고 해산하고 맙니다. 자, 이후에 이제 토올의 재기 공연이 펼쳐지게 돼요. 이른바 이제 토올회가 잠깐 해산을 했다가 재창단, 재기를 하게 되는 게 생기거든요. 한 2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1926년에 잠깐 해산을 했다가 1928년 10월에 재기 공연을 펼치게 돼요. 임화가 이제 토올의 제57회 공연을 보고라고 하는 평론을 남기는데 광무대에서 했던 마지막 공연이 56회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연평은 토올의 재기 공연에 대한 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2년 만에 돌아온 토월의 공연을 보고 이제 남긴 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혹독하게 비평을 했습니다. 신국운동의 어떤 계보 속에 있는 집단이라서 내가 중요하게 봤는데 얘네 2년 만에 돌아왔는데 사실상 신파극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후퇴한 거 아닌가? 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재기 공연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회를 얻게 돼요. 이거는 재기 공연이랑은 좀 구별하기 위해서 부흥 공연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자, 신문 기자로 재직하고 있었던 이서구, 그다음에 최상덕, 정인익, 각각 이제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다음에 이제 매일신보 이런 데 근무하고 있었던 핵심적인 기자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찬영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영화를 찬양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문화운동의 하나로서 영화라고 하는 걸 굉장히 주목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근데 찬용의 어떤 행사를 펼치는데 이른바 무용, 극, 영화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를 기획을 합니다. 영화만 보여주기보다는 다른 것들과 함께 섞어가지고 하나의 버라이어티 문화 행사를 기획해보자 라고 하면서 야심차게 기획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928년 겨울에 재기 공연이 있고 난 다음에 찬영의 이 1회 행사를 열게 되는데 이서구가 있잖아요. 이서구 과거 토올에 꽤나 오랫동안 관여했던 인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토올에가 얼마 전에 재기를 했는데 얘네 데려다가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케이를 받아가지고 이 공연에 토올에가 참여하게 된 것이죠.
박승희 같은 경우는 영화 사이사이에 내가 중간중간 껴가지고 공연하는 형태에 대해서 좀 모욕을 느끼기도 했지만 외국 영화가 진짜 홍수시대였는데 외국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영화의 전성기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연극을 이렇게나마 올릴 수 있다면 다행이라는 심정으로 계약했다라고 수리를 합니다. 토올에는 이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흩어졌던 배우들을 규합하기도 하고요. 마치 왜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앞두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수군들 모으는 거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돌아다니면서 옛날 토올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았대요. 그리고 연구생을 또 새롭게 모집을 해서 이제 공연을 준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왜 야인시대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4달러 짤로 유명한 거 있잖아요. 4달러. 예. 거기 보면은 또 유명한 짤 하나 있죠. 내가 고자라니! 그 심형. 예. 그 심형이 바로 그 심형입니다. 유명한 배우기도 했고요. 그 야인 시대에 그 내가 고자라니 그 짤로 굉장히 유명한 이 심형,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가입해서 배우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30년대, 40년대를 주름 잡았던 남자 배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강홍식과 전옥이라는 배우도 등장을 하는데요. 강홍식은 일본에서도 배우 경력을 나름대로 쌓고 돌아왔었던 홍혜성 못지않게 지명도가 있었던 배우였습니다. 조금 더 일찍 돌아오죠. 이때 토월에 가입을 했고요. 전욱이라고 하는 여배우도 토월에 가입을 하는데 두 사람은 나중에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중에 레코드 쪽에서도 대활약을 하면서 돈을 끌고 모읍니다. 그리고 강홍식의 외손자가 누굴까요? 강홍식과 전욱이 결혼을 해서 이제 생겨난 외손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게 최민수 씨입니다. 여러분들 최민수라는 배우 대부분 다 아시지 않나요? 너무 오래 내가 내 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뭐 성대모사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모래시계. 오, 알고 있네. 최민수 유명하죠. 나 지금 떨고 있냐? 뭐 유명하잖아요. 예, 정웅식의 외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름 까먹었는데 이 강홍식의 딸이죠. 이제 강홍식의 딸도 아마 배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민수의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혈통이 쭉 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